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증시에도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좋은 펀더멘털로 버텨왔던 미국 증시마저 국채금리라는 복병에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국채금리 급등을 둘러싼 책임론까지 거세게 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채금리 급등세.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수차례 경고해 왔었죠. 그런데 결국 오늘은 또 증시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그 미국 현지랑 연결해보면 다우지수 1000포인트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1000포인트요? 네. 예. 무슨 얘기냐면 오늘 사실 국채금리 급등 문제가 없었으면 대형 호재들이 많았죠. 아시겠습니다는 테슬라 상승으로 그렇죠. 실적 좋았었고요. 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그리고 브라더 국가인 캐나다에서 밀것을 단행했죠. 이 또한 그 미국 증시 입장에서는 브라더 국기 때문에 대형 호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이렇게 뵈서 젠스랑이 블랙웰에 대해서 결함이 해소했다. 이런 대형 호재들이 만약에 국채금리 급등과 같은 악재가 없었으면 다우존스는 한 500포인트 이상 올라갈 것이다. 근데 마감 지수로 보면은 결국 마이너스 한 400%, 그렇죠. 400포인트 정도 이상 떨어졌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쪽에서 오늘 보면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대형 호재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그 상대 지수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진 데는 국채금리 파장이 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특히 그 나스닥 지수가 좀 많이 때려졌죠. 아시겠습니다는 국채금리에 민감한 것이 나스닥 지수다. 나스닥 지수가 1.6%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채금리가 오늘 장중한 때 4.26%까지 올라가고 그렇죠. 마지막에 재무부에서 채권 물량에서 국채금리를 안정시키지 않았다면 4.30 이상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4.26 가다가 지금 마감으로 4.24 가는 데는 마지막에 시장 갭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급등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한때 7만 달러 트럼프 트레이드의 상징이다 해서 7만 달러 이렇게 돌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장중에 6만 5천 달러대까지고 이건 뭐 24시간 거래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6만 6천 달러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4대 마침내 진입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엔달러 환율이 장중에 153엔대까지 해서 달러 인덱스 보여주시네요. 그리고 엔달러 같은 경우에도 장중한테 103엔대 진입하는 지금 마감 지수는 152.69입니다는 일정 그래프에서 보면 153까지 들렸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 국채금리의 파장에 따라서 각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1개월 전에 빅컷을 단행했는데 왜 국채금리는 급등했을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채권 투자 물량은 그 하버드 교수의 추정으로 이렇게 보면 한 채권 투자 손실만 해도 1경 원이 넘는 이런 그 정확한 추정은 아닙니다는 모습에서 이게 누가 실을 것이냐? 누가 실을 것이냐 해서 그동안에 얘기 나왔던 것이 지금 논쟁이 붙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 이 시간을 되돌려보면은 결국 9월 FOMC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그때 이제 빅컷을 단행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다양한 파장들을 미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상황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빅컷의 실수 문제냐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빅컷을 단행했던 9월 FOMC의 회의 결과 내용을 좀 아셔야지 이것을 아실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FOMC의 9월 회의 의사록이 나왔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고용시장도 개선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빅컷이 처음 얘기 나왔을 때가 7월 FOMC 회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 지표들이 뭐 7월 실업률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빅컷을 단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그때는 동결했단 말이에요. 9월에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면 경제 지표는 9월엔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시청자에 보여드리면 7월보다 좋았습니다. 처음 빅컷이 나왔던 그때는 안 단행하고 9월 달엔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거든요. 종합적인 그 경제 성장률도 3분기에 2분기에 3% 나왔고 3분기에도 그때 당시에 GDP 애틀랜타 나와보면 3분기 지금 3.4%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는 그때 당시에는 3%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의 이렇게 9월달 전망에도 보면 밀경제 성장률이
2%로 6월 전망치에 변함이 없었거든요. 예. 그리고 물가는 아직 잡히지 않았었고요. 근데 자 7월보다 경제 지표가 개선됐는데 또 본인도 경제 전망을 세입을 통해서 경제가 괜찮다 하고 예. 물가도 다 잡히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사실 페드가 이렇게 B컷을 단행했을까?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9월 FOMC 회의 끝나고 진단했을 때 그녀방을 그대로 가져온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에 보이기위해서 예. 그때 페드와 파월의 실수가 될 것이다. 또 시장이 혼선을 초래할 것이다 하는데 지금 혼선을 계속해서 초래해버린 상태죠. 그래서 경제 지표로 본다면 수능적 선택한다. 게임스레에서 수능적 선택한다. 예. 그리고 아리까리 할 때는 페드의 전통을 한번 확인하는 체크 스윙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서 체킹 스윙이라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건 체크 스윙으로 고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금리를 동결하거나 사실상 금리를 동결하거나 아니면 베이비컷만 단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9월 FOMC에서는 그것을 관행을 깨고 B컷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게임스에서 역행적 선택이죠. 그렇죠. 시장과 경제 지표에서 기대하는 수준으로 가는 것은 수능적 선택이고 거기에 반하는 역행적 선택을 했던 거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15년 만에 전통을 깼다 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는 모만 이사가 사실 B컷에 대해서 반대를 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 모만 이사가 가장 정확하게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국제금리의 상승과 함께 그때 전부 B컷에 찬성을 던졌던 사람은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실수 논쟁, 예. 오판 논쟁이 들어가는 거고 모만 이렇게 이사가 유일하게 B컷에 반세를 했는데요. 이분이 제대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쪽에서 모만 이사의 승리 이런 물론 이제 같은 동료들이기 때문에 누가 예, 패자고 그렇죠. 승자고 했습니다는 월가에서 이렇게 예.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국제금리 급등이 B컷 단행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던 것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더 살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유명한 석학들이 있는 곳에서 한 명만 맞았다니, 이거야말로 참, 연준의 실수는 이런 게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국채금리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해 오고 있고, 시장에서는 반란이다, 시장의 의문이다,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때의 9월 FOMC 회의에 회의 결과가 나와서 예. 페드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페드 출입 기자 정도 되면 굉장히 전문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도 괜찮고 물가도 잡히지 않고 했는데 왜 B컷을 단행했느냐 했을 때 회의가 끝나고 30분에 진행되는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기자 질문에 파월이 궁색한 변명을 했죠. 그 내용이 바로 2009년 상황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경기가 침체돼서 예. 사실 금리가 인하했거든요. 그것도 0.25%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기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B컷을 단행했거든요. 그럼 페드 출입기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이 갈 수밖에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된 5년 때는 메이비 컷을 단행했는데 경기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0.5%포인트 단행했으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때 파월의 내용을 시청자분이 자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근데 앞으로 닥칠 경기 침체 문제에 대해서 선행 조치다.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것이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결국은 국채금리 향방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이 정책금리는 페드가 결정하는 거고 그것을 받아서 시장에서 채권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 또 앞으로의 기대 승리 이런 것을 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데요. 그 해석했던 내용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물가 잡히지 않은데 당신들 경기도 문제가 없는데 왜 B컷을 단행했느냐. 예. 두 번째, 선행 조치라면 7월에 정도 베이비 컷을 그렇죠. 단행해야 예. 되는데 그러면 8월 쇼크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8.5 쇼크다 해서 우리는 8.5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8.4에서 다우지수가 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 선행 조치라면 7월에 단행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지 않았느냐. 그렇죠. 예. 그리고 9월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고 그 다음에 펀더멘털이 괜찮으면 B컷을 단행하면 당연히 물가가 재발하지 않느냐. 그럼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의 회의 직후에 채권금리에서 일부에서 개인용 국채 이렇게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증권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서 방송할 때는 마켓 리볼트라는 시장의 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채권 투자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하십시오 하는 쪽도 이제 말씀해야 되는데요. 그게 시장의 반란 이후에 자, 환율이 떨어질 것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달러 기준으로. 그게 역수수께끼 환율 분야에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금리도 비껏 단행했으면 기준금리 떨어졌으면 자, 기준금 시장금리가 떨어져서 채권이 유리할지 모르지만 시장금리 깎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국채금리. 이런 현상이 지난 1, 2개월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시장의 반란 이후에 비껏 추진한 데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미국의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63bp, 한 달 만에 63bp가 올리니까 이 채권 시장의 대혼란, 증시에서 여러 가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영향, 비트코인, 달러 가치 모두가 비컷에 따른 예상과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뭐 다양한 서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 5월쯤이었던가요? 그때 있었던 기준금리, 국채금리 조작설, 이게 좀 화제 아닙니까? 네, 국채금리가 급등하니까 사실 그 이전서부터 페드에 대해서 너무 가리는 게 아니냐. 이제 숨은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작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게 처음으로 제시했던 분이 4월 다이만 회장이죠.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때 재무장관 회담으로 거론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해리스가 될 때는 재무장관 후보로 다시 거론되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모두가 페드에 속고 있다. 10년물 금리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8% 급등할 것이다. 지금 4.24죠. 굉장히 10년물과 8% 만약 다이먼 회장들이 한다면 채권 시장이 대붕괴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런 바탕으로 해서 JP 모건이 S&P 지수가 4,200까지 이렇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런 입장을 내었던 겁니다. 곧이어서 5월 달을 한번 보겠습니다. 루빅 니글스가 기준금리를 조작하고 있다. 자, 제리 앨런이 지금 스텔스 양적 완화를 통해서 남이 숨긴 스텔스 쓰기는 음속에서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게 무섭거든요. 이게 스텔스 QE를 통해서 지금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금리를 조작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으면 루비니게스가 얘기했던 정책금리 1% 조작입니다. 그러면 조작했던 내용이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느냐. 인위적으로 낮춰놨지 않았느냐. 근데 국채금리는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터져 나온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루비니 교수가 주장한 1% 조작설. 자, 스텔스 양적 완화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조작이라면 숨지 않는 것에, 조작이라면 숨은 것에서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네, 지금 모든 게 공개 원칙이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청와대 스텝이라든가 이런 명단이라든가 이런 거 공개하지 않느냐. 원래 공개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런 게 해서 공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는 바로 스텔스, 비밀 양적 완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작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죠. 페드는 모두가 비밀의 사원이 아니라 모두가 공개하는 시장 친화적인 통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아무리 제닛 앨런이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게 페드 위에 국채금리가 낮았다면 이게 스텔스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지금 조작 문제가 얘기 나와서 스텔스 양적 완화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양적 완화 정책은 이거는 정상적인 통화 정책이 아닙니다. 금융위기 때 정상적인 시스템 통화 정책으로 이걸 잡을 수가 없으니까 돈을 세리 푸는 거죠. 그렇죠. 헬리콥터 맨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냥 공중 살포식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시중에 있는 국채, 개인들이 갖고 있는 국채, 기관들이 국채에 있는 것을 사주면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죠. 유동성이 증가해서 자, 금융위기 때 신용경상을 풀면서 이렇게 위기 극복, 이게 이렇게 발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스텔스 QE라는 것은 자막이 너무 빨리 들어갔어요. 스텔스 QE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자,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막을 뒤쪽으로 좀 돌려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장기금리, 지금 급등하는 게 장기금리니까 장기금리를 낮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스텔스 QE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시청자분이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바이백 계획도
만기 이전에, 만기는 당연히 되면 들어올라 그랬는데 만기 이전에 들어오니까 국채금리가 사주면 국채금리가 떨어지겠죠. 이게 이제 소위 바이백 계획입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분기별 국채 발행 물량에서 자 단기채 물량은 발행 물량을 동일하게 하되 단기채 발행을 증대시키고 장기채 발행을 증대시킨 만큼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떨어지겠죠.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시장에서 아느냐? 시장에서 유동성 문제를 생각한다면 거의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제기해서 1년 전에도 당시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때는 5%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 상황을 잘 들어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때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바로 이런 QRA라든가 세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국채금리를 4% 밑으로 떨어뜨리니까 미국 증시가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되는데요. 과연 앨런 주대의 이렇게 스텔스 QE에 대해서 이 조작으로 봐야 될까? 조작으로 봐야 될까? 하는 것을 나중에 결론을 좀 맺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바이든 정부의 양대 수장 파월과 옐런이 이 실수와 조작 논쟁이 거세지면서 트럼프 후보는 또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조작이든 실수든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예. 주가가 떨어지고 각 시장이 예상과 다르다 보니까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회심의 미소를 빚을 수밖에 없죠. 그 내용은 7월 FOMC 회의 이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자 그때 트럼프가 막 공화당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나서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후보가 해리스가 아니라 바이든이었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유리할 것이다 하는 인식을 통해서 대선 이전에는 금리 인하를 이렇게 추진하지 말라. 그렇죠. 본인은 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선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취임한 내년 1월 22일에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추진할 때 재정 지표를 증대시키면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려야 된다 하는 입장을 취했던 거죠. 예. 근데 사실 지금 국채국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야 봐라 내가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 불가했는데 FOMC 그다음에 파월 의장 당신이 9월에 B컷을 단행해서 이렇게 시장을 혼란을 주고 있지 않느냐. 예. 혼란을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 지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회심의 미소를 그렇죠. 예. 지을 수밖에 없지 이해가 않습니까? 되네요. 예. 그리고 대선을 다가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해리스는 당연히 불리하게 되는 거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비판과 트럼프 후보 진영 쪽에서는 파월이라든가 그다음 페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 어젠가요? 김일인 캐스트에서 이렇게 해리스 후보 진영에서 나이먼 회장을 재무장관 후보로 이렇게 하는데요. 예. 물론 비컷 단행에 유일하게 반대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시청자 나와시는 보우만 이사입니다. 예. 그래서 보우만 이사는 이 바이든 진영에서도 대통령이 아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트럼프에 와서는 페드 의장으로 이 사람이 대의된다 하는 쪽도 이게 최근에 왜 이렇게 논란이 되냐면 대선이 앞두니까 모든 현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뭐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본인이 그렇죠. 예. 회심의 미소를 짓느냐 여부에 떠나서 9월 달에 비컷은 경제 여건상으로 보면 비컷을 단행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어닝콜이 진행되고 있죠. 테슬라 관련 속보대 머스크가 테슬라가 내년에 20에서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마 매출을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리고 사이버캡이 연간 200만 대 생산을 목표하고 있다. 관련 속보들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주제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요.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 사실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트럼프 후보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시각도 많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그 컨퍼런스 콜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얘기면 매출액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장중에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예. 52주 이렇게 주가 보면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52주 주가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주가가 빅테크 업종 S&P 지수가 올해 한 23% 정도 올라갔는데요. 테슬라 주가 52주 보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고 있죠. 52주 그래프죠. 예, 보이는데. 그렇죠. 제자리 거. 제자리죠. 예. 그래서 과거에 이 컨퍼런스 보면 로버택시라든가 스페이스X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의 신뢰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년 매출액이 20에서 30% 올라간다 하는 측면에서는 테슬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본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좀 해석해 주실 것을 해석해 줄 걸 권하겠습니다. 예. 자, 국제금리가 급등하는데 트럼프가 미소를 질 것이냐, 자기가 금리 인하 불가다 이렇게 해서 미소를 질 것이냐, 본인의 입장도 많습니다. 이게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국제금리인 것은 트럼프가 재집권했을 때 아까 이상원 특파원께서도 현장 분위기 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국 지도가 문제가 아니다. 그 선거인단에서 간접성이기 때문에 스윙 스테이트가 좋다 해서 예. 트럼프 쪽으로 기운다 하는 쪽도 말씀을 드려서 현장 분위기도 그런 쪽을 이상원 특파원께서 보내주셨습니다는. 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재정 수입, 소득세 감면, 폐지, 법인세 감면, 재정적자 증대, 국가 디폴트 우려 높아져. 그러면 국제금리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자, 트럼프발 물가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제금리가 상승시키는 거죠. 중국에서 고관세 때려. 그러면 수물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냐? 국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트럼프판 뉴딜 정책을 추진해? 그러면 재정 인플레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와 달리 기후변화에 대처하지 않겠다. 그러면 공급 쪽의 코스트 푸시 요인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트럼프에 의해서 국제금리가 급등하는 것도 지금 커다란 요인이다. 그래서 지금 파월과 그 다음에 사실 그 바이든 정부의 경제 또 하는 제니 옐런가 실제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그 국제금리 급등에 따라서 곤혹을 진다 하더라도 예. 트럼프가 회심의 미소를 질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국채금리 얘기의 결말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이 생각했을 때 파월입니까? 옐런입니까? 아니면 트럼프입니까? 네. 일단 파월과 예. 그다음에 제니 옐런 간에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파월과 페드는 상당히 좀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동안 3년 때부터 인플레 진단 실수, 인플레 평균 물가제 키워줘, 완전 고용도 예측 실패, 경기 예측도 실패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파월과 페드가 시장에 반란이 일으키면 신뢰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국채금리가 급등한다. 이렇게 되면 자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경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한 부서가 잘못해서 저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그들이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통이 되죠. 경제 컨트롤 타워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페드가 금리를 조정하지 못하면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둘 간에 놓고 본다면 파월의 실수, 페드의 오판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자유롭냐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지금의 금리의 상승의 갤로핑 속도를 보면 9월에 빅컷 단행한 이후에 국채금리 올라가는 것과 그다음에 각종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똑같이 비교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로 보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갤로핑으로 올라가는 속도가 크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에 따른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크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파월의 실수와 그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굉장히 재정 적자, 국가 채무, 인플레 우려 이런 것이 겸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컷에 따라서 이렇게 앞으로 채권 투자가 유망합니다. 2배 이상 속도가 납니다. 마케팅에서 그렇게 하는 이런 시각은 트럼프가 집권할 때는 굉장히 반대 상황이 정확하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자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